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아까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조작된 치매 진단서를 꺼내는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 채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자, 올해 68살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인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경로당에 나가고 손주들 돌봐주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누구였는지를. 40년 전 저는 한국 5대 재벌 그룹인 대한그룹 감사실 상무였습니다. 창업주 한명훈 회장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신뢰했습니다. 그룹의 비자금과 비밀 계좌, 창업주의 개인 재산까지 모두 제가 관리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3살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퇴직금과 주식으로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 2채를 샀고 남편 병원비를 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조용히 살았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39살입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며느리 박지연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박지연은 35살입니다. 외모는 화려합니다. 성형한 얼굴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닙니다. 결혼 초기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왔고 생일마다 외식을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건강검진 좀 받으세요. 1년 전부터 박지연이 자꾸 건강검진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뇌 MRI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병원은 시설이 안 좋아요. 큰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셔야죠. 그렇게 말하며 강남의 대형 병원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신경과 진료였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신경과일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강하게 권하는 바람에 따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박지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의사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은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할 겁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인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치매가 생기면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치매 환자가 많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연이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요.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초기 치매 가능성 있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놀라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박지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약 드셔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하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였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뇌 기능이 매우 정상입니다. 치매는커녕 건강한 편이세요. 의사의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진단서를 조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박지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척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퍼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아까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까먹으셔서 난리 났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박지연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연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에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엔 더 심해지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야죠. 박지연이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시설 사진을 보니 낡고 초라했습니다. 여기는 비용도 저렴하고 조용해서 좋아요. 저는 그 팜플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박지연이 저를 멀리 보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박지연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며칠 후 박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요양원 입소 서류예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을 관리하기 위한 서류고요.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야 하잖아요. 박지연이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동의서, 예금 인출 동의서, 법정 대리인 지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박지연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박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급한가 보구나. 박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박지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나 위해서? 네 위해서지.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치매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치매? 내가 조작한 진단서로? 박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난 정상이야.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알아.
박지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허겁지겁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지연이 더 큰 수를 쓸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한그룹 한명훈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받은 명함이었지만 여전히 제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분께 연락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박지연이 제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윤정자 어르신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서초구청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에서 갑자기 왜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신고했는데요? 가족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시더군요. 박지연이었습니다. 제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자 다른 방법을 쓴 겁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신다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2025년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가족분께서 워낙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혹시 보호자랑 같이 복지센터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왜 가야 하는데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후견인 제도 같은 걸 안내해 드리려고요. 후견인 제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지연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후견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에도 갈 생각 없어요. 남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노련한 분이었습니다. 40년 전 대한그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정자입니다. 아, 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작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변호사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진단서 위조에 재산 편취 시도까지.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고 싶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죠.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40년을 굴렀어요. 며느리 정도는 상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무님, 혹시 한 회장님께는 연락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연락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엔 무슨 수를 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답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병원 진단서를 믿지 않으신대요. 그래. 난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엄마, 치매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래요. 민수야, 내가 내 아들이지? 그럼요. 그럼 내 말을 믿어야지. 내 와이프 말만 믿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이 지금 좀 어려워요. 제가 투자한 게 잘못돼서 빚이 좀 생겼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급하게 제 재산을 노렸는지. 아들이 빚을 졌던 겁니다. 얼마나 빚졌는데? 3억 정도요. 3억?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카드 대출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았어요.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에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러는데요. 엄마가 사시는 이 집 좀 팔면 안 될까요? 집값이 6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빚도 갚고 엄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 와이프 생각이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애가 아니잖아. 민수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못 팔아. 이건 내 노후 대책이야.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와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투자한 거잖아.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돈이 있잖아요. 왜 아들이 죽을 지경인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민수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치매라고 했을 때 그냥 서류에 사인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준 적 없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멋대로 들어온 겁니다. 박지연이 민수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 살 수 있어요. 내 재산으로 너희 빚을 갚으라고?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죠. 저는 박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 집? 아니면 내가 가진 전부? 박지연이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명의로 된 거 다 넘기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치매잖아요. 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내가 치매가 아니라니까. 어머니,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요. 친척들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거. 제가 다 말했거든요. 박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세요. 그럼 끝이에요.
어머니는 편하게 요양원에 가시고 우리는 빚을 갚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하면 박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강제로라도 하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가족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정신병원? 네. 거기 들어가시면 어머니 말은 아무도 안 믿어요. 치매 환자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하지만 박지연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 뭐라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너희 둘 다. 박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한테 선택권 없어요. 있어.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박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우리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한명훈 회장의 비서실 직통 번호였습니다. 40년 전에 받은 번호였지만 아직도 유효할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한그룹 비서실입니다. 저는 윤정자라고 합니다. 한명훈 회장님께 연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외부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회장님께 이렇게 전해 주세요. 40년 전 감사실 윤정자 상무가 연락했다고. 유 원장 건으로.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분 후에 전화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카랑카랑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상무, 정말 오랜만이요. 한명훈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명훈 회장과의 통화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제 상황을 듣고 즉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끝까지 가도록 놔두라고. 그래야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법무사님이세요. 오늘 서류 처리하러 오셨어요. 저는 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누가 오라고 했어?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서류에 사인하셔야 한다고. 법무사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는 김동욱 법무사입니다. 오늘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금방 끝나요. 무슨 절차? 재산관리 위임 절차입니다. 어르신께서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니 가족분이 대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법무사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진단서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치매 진단서입니다. 저는 진단서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였습니다. 의사 이름과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위조였습니다. 이거 가짜예요.
박지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가짜라니요. 정식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예요. 난 이 병원에 간 적도 없어.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잖아요. 저는 진단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썩 꺼져.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법무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연이 법무사를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어머니가 이렇게 난폭하세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거예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강제 입원 절차를 밟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제 입원이요? 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가족 2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지연이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가둘 작정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남편 동의는 제가 받아놓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으로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요. 뭐라고요? 그건 명백한 불법 감금입니다. 법무사까지 동원했어요. 가짜 진단서도 만들었고요. 상무님,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범죄예요.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실제로 입원 절차를 밟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가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순간이니까요.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입원당하시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대한그룹 감사실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지 아시잖아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급하시면 즉시 연락하세요. 전화를 끄는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못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덫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지연과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박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병원? 어머니를 위한 곳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흰 가운을 입은 남자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응급구조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순순히 따라오시면 편할 겁니다. 난 안 가. 어르신, 가족분들이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건 불법 감금이야. 하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버둥거렸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지연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용없어요.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 말을 들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제발 날 데려가지 마. 난 미치지 않았어. 어머니,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좋은 곳이에요. 남자들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했습니다. 박지연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지셔서요. 어쩔 수 없이 입원시키는 거예요.
이웃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포장했는지. 하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건물 밖에는 흰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옆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박지영과 민수도 함께 탔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차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엔 농경지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낡고 창문엔 철창이 박혀 있었습니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박지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어머니가 지내실 곳이에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간판엔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라기엔 너무 음침했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입원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더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문마다 작은 창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방을 지나가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인 한 명이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분은 왜 묶여 있어요? 간호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배회 증상이 있으셔서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한방 앞에 멈췄습니다. 305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엔 역시 철창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입니다. 편히 쉬세요. 박지연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가끔 면회 올게요. 저는 박지연을 돌아봤습니다. 내 집은? 내 통장은?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없어요. 제가 다 관리할 테니까요. 박지연이 웃었습니다. 승리한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음 수를 두길. 그래야 제가 준비한 카드를 꺼낼 수 있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인데요? 치매약이에요. 하루에 3번 드셔야 해요. 저는 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약을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이 약이 진짜 치매약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밥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먹었습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제 집에 있을 겁니다. 제 통장을 뒤지고 있겠죠. 제 도장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릅니다. 제 진짜 재산이 어디 있는지. 제 통장엔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6억 원 정도입니다. 며느리가 원하던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재산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그룹 주식 10만 주. 현재 시세로 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빌딩 지분 40%, 100억 원입니다. 모두 비밀 계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명훈 회장님만 아는 계좌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정자 어르신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지만 간호사나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한 명은 30대였습니다.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대한그룹 법무팀입니다. 한명훈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 상무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압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원 결정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상무님께서 이곳에 불법 감금되셨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긴급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있었고 법무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서류들을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가니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장도 없이 들이닥쳐서.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건물 앞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명훈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 상무, 고생 많았소. 저는 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소. 며느리를 처리할 시간이요. 한명훈 회장의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윤 상무,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소? 며느리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소. 위조 진단서, 불법 감금, 재산 편취 시도. 이것만으로도 10년은 감옥에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제 집과 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조사했소. 며느리가 당신 집을 팔아치웠소. 이틀 전에 매매 계약을 했더군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에 팔았습니까? 5억 원이요. 시세보다 1억 원 싼 가격이었소. 금매로 내놨더군요. 통장은요? 모두 해지했소. 5천만 원을 며느리 명의 통장으로 옮겼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 취소할 수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윤상무, 이제 며느리를 어떻게 할 생각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도 공범이었습니다. 제 친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만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아들은 속았다고 하면 안 될까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도 공범이요. 강제 입원 동의서에 사인했으니까요.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차는 강남구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비서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40년 만에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감사실장, 그리고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윤 상무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날렵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님도 상석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소. 박지영과 박민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논의하겠소. 법무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지연의 범죄 내역입니다. 첫째, 의료법 위반.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둘째, 사문서 위조.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윤 상무님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셋째, 불법 감금. 윤 상무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넷째, 재산 편취. 윤 상무님의 집을 무단으로 매각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범죄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는 공범으로 분류됩니다. 강제 입원 동의서에 서명했고 부동산 매매에도 관여했습니다. 감사실장이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백발 남자였습니다. 윤 상무님, 두 사람을 모두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만 고소하겠습니다. 아들은 제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민수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 친아들이니까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 상무의 결정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민수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그땐 제가 직접 처리하겠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박지연만 고소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지연이 현재 어디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이미 파악했습니다. 윤 상무님의 집에 있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니. 하지만 곧 끝날 겁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이 그 집으로 가서 체포하겠습니다. 구속영장도 이미 청구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윤 상무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도 고소해야 합니다. 불법 입원을 시킨 곳이니까요. 그곳도 고소하세요. 다른 노인들도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장과 관련 의사들을 모두 고소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따라갔습니다. 회장님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상무, 이제 당신의 신분도 공개해야 하지 않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대한그룹의 비밀 주주라는 사실 말이요. 그리고 당신이 창업 때부터 저를 도와준 공신이라는 사실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처리한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의 재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계속 숨기실 겁니까? 회장님, 제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며느리가 제 돈을 쓰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장님, 오늘 밤은 호텔에서 쉬겠습니다. 집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특실 하나 예약해 두겠습니다. 회장님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10분 후 차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로 갔습니다.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승리한 듯 웃던 그 얼굴. 하지만 내일이면 그 웃음이 사라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윤상무님, 지금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곧 박지연을 체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최악의 날이 될 겁니다. 30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윤상무님, 박지연을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이송 중입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박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도 연행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잡혔다는 겁니다. 민수는 조사만 받고 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호텔 방을 나왔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법무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조사실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박지연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찰이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 윤정자 씨의 치매 진단서를 위조한 게 맞습니까? 박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진단서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셨어요. 하지만 서울대병원 진단서에는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박지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경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서명도 위조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셨어요.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자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도 인정합니까? 그건 시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치료받으시라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불법 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수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 상무님, 박지연은 구속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박민수는 상무님의 의견대로 조사 후 석방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무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매매 계약은 취소됐고 집은 다시 상무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가득한 그곳에 집은 나중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회사로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정자 씨, 며느리한테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치매 진단서 위조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저를 보호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윤상무, 수고했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소.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겠소. 당신의 진짜 신분을 공개할 시간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될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오후 2시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1층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고 조명이 환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윤 상무님, 준비되셨습니까?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설 때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상무님을 소개하실 겁니다. 무대에 한명훈 회장이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그룹의 숨은 공신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할 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재무관리의 천재였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명예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분은 43세에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가정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시기 전에 회사 주식 10만 주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는 가치가 없었지만 지금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자 전 감사실 상무님입니다. 회장님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제 모습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60대 노인이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편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는지, 어떻게 정신병원에 감금했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앗으려 했는지 기자들은 메모를 하며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주식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빌딩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상당입니다. 합계 400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윤 상무님, 그렇게 많은 재산을 왜 숨기고 사셨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조용히 사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제 작은 재산마저 노렸습니다. 그래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소, 윤상무.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됐소. 회장님, 이제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소. 회장님의 차를 타고 마포구 성산동으로 향했습니다. 제 아파트였습니다.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제겐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도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들어와. 저는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TV에서 기자회견 봤어요. 넌 내 엄마가 거지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넌 내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를 무시했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9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따라했다고? 강제 입원 동의서에 내가 사인했어. 그것도 따라한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어. 하지만 용서한 건 아니야. 엄마,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빚도 내가 갚고. 엄마, 저 어떻게 살아요? 지연이는 감옥 갔고 저는 빚만 3억이에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투자한 거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억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이걸로 빚 갚아.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 앞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
민수가 수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윤정자님, 박지연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일하던 그때의 모습. 택시를 타고 구치소로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접견실로 안내됐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지연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수용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지연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어? 용서를 구하려고요. 용서?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날 정신병원에 가둘 때는 생각 안 했어? 그건 제가 미쳤던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고작 6억짜리 아파트를 노렸잖아. 박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내가 낡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장을 보니까 가난한 줄 알았지. 하지만 넌 몰랐어. 내가 누군지.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TV에서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신 줄. 대단해서가 아니야. 난 그냥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야. 근데 넌 그런 나를 이용하려고 했어. 박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선처를 부탁드려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내 애들은 내가 생각했어야지. 남의 재산 뺏으려고 할 때 말이야. 어머니, 더 이상 할 말 없어. 넌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다시 귀에 댔습니다. 살려달라고? 넌 날 정신병원에 가둘 때 내가 살려달라고 한 거 기억나? 박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세상은 공평해. 내가 남한테 한 만큼 너한테도 돌아와. 그걸 이제 배우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지연이 유리창 너머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회장님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상무, 이제 끝났습니까? 네, 회장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군요.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도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지연의 재판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0호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교도관 2명이 양옆에서 호송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용자복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지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불법 감금, 재산 편취 미수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박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부 혐의만 인정합니다. 어떤 혐의를 부인합니까? 사문서 위조와 불법 감금입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동의하에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검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가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고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위조된 서명, 병원 입원 기록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다고요?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팔아치웠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통장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시골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이게 아기가 없다는 겁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해자,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박지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윤정자 씨, 피고인이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정상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위조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피고인이 당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두렵고 분했습니다. 제가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갇혔으니까요.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저를 이용한 거니까요. 피고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고 제 재산을 관리하려던 거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박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없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은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푸른 소나무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병원장, 윤정자 씨를 입원시킬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가족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물었습니다. 윤정자 씨 본인의 동의를 받았냐는 겁니다. 병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환자분이 치매가 있으셔서 윤정자 씨는 치매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왜 강제로 입원시켰습니까? 가족분들이 강력히 요청해서 가족이 요청했다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둔 겁니까? 그게 의사의 양심입니까? 병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병원장, 당신 병원에 불법으로 감금된 노인이 윤정자 씨만 있었습니까?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저는 답하세요. 다른 노인들도 불법으로 감금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병원장, 정확히 몇 명이나 불법 감금했습니까? 15명 정도입니다. 15명? 검사가 놀란 표호로 물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요청대로 한 겁니다. 가족 동의만으로 멀쩡한 노인들을 감금한 겁니까?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원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병원장, 당신도 공범으로 기소될 것입니다. 퇴정하세요. 병원장이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마지막 진술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연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님, 그리고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박지연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남편 빚 때문에 미쳐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한테 애들이 둘 있습니다. 엄마 없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선처해 주세요.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 실제 재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집도 되찾았고 통장도 복구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말도 안 됩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 당신의 범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재판장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박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박지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저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애들은 내가 생각했어야지. 남의 재산 뺏으려고 할 때 말이야. 박지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숨기고 사셨어요? 왜 우릴 속였어요? 내 돈을 왜 내가 알아야 하는데? 내가 누군데? 저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날 정신병원에 가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박지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박지연이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저주받을 거예요. 자식한테 저렇게 하면 벌 받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박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벌은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 7년 동안 반성해. 박지연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소, 윤상무. 정의가 실현됐소. 회장님, 고맙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윤상무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가 제 앞에 내밀어졌습니다. 네, 한 말씀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정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약자가 아닙니다. 노인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노인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윤상무, 이제 회사로 돌아오시오. 대한그룹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일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소. 내일부터 감사실 고문으로 출근하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며느리의 재판, 7년형 선고, 그리고 제 인터뷰. 모든 방송사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 통쾌하다. 며느리 제대로 혼났네. 윤정자 할머니 진짜 멋있으시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 저는 이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고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다시 회사 정문을 밟았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비서실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능력 있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님 사무실은 38층에 마련됐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임원진만 사용하는 층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과 서재, 그리고 응접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앉는 임원 책상이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검토해야 할 감사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2시간 동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회계에서 수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오후에 감사실장과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윤고문, 적응은 잘 되고 있소? 네, 회장님. 잘하고 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시겠소? 좋습니다. 정호의 회장님 전용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식으로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회장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윤고문, 요즘 회사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이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해외 자회사 회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당신이요. 감사실장도 못 본 걸 벌써 찾아냈군요. 오후에 회의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서 다행이요. 회사가 커지면서 내부 통제가 약해졌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실장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고문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감사실 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자회사의 지난 분기 회계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팀장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건 현지 마케팅 비용 때문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매출의 30%나 됩니까? 그건 비정상입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횡령이나 뒷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문님, 정말 그럴까요? 제 경험상 10중 8구 맞습니다. 당장 베트남에 감사팀을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제 첫 출근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일주일 만에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엄마, 지연이 면회 다녀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교도소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엄마, 제발 선처 부탁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가명 탄원서 같은 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 민수야, 지연이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애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게 불쌍해요. 그건 지연이가 생각했어야지. 남의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때 말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빚은 다 갚았어? 네, 엄마가 주신 돈으로 다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대로 살아라. 다시는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저렴한 물건을 샀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정자 씨 사건. 며느리 박지연 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서 인터뷰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감사실장이 급히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고모님, 베트남 자회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현지 법인장이 1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고모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회장님께서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실장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류만 보고 횡령을 찾아내시다니. 40년 경험이지요. 그날 저녁 회장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윤 고문, 수고 많았소. 당신 덕분에 회사가 10억 원을 건졌소. 회장님, 이게 제 일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하오. 우리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윤 고문,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시오? 네, 회장님.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며느리 일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소. 그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하오. 맞습니다. 다만 손주들이 걱정됩니다. 손주들은 아들이 키우겠지요. 민수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윤 고문, 제가 민수를 우리 그룹 계열사에 취직시켜 줄까요? 물론 특혜는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요. 회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당신 아들인데. 아니요. 민수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겠소.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윤 씨 아니에요? TV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셨네요. 어르신들이 제 주변에 모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 씨,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우리도 며느리들한테 무시당하며 사는데 윤 씨가 대신 복수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윤 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재벌 회사 임원이었다며요?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나이에 다시 일하다니. 저는 어르신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든 적든 이분들은 저를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소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지연의 글씨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지연 올림.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지 또 저를 이용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니? 엄마가 돌봐주고 있어요. 제 장모님이요. 힘들지 않니?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아이들이니까요.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라. 할머니가 밥 해줄게.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래. 아이들 얼굴이라도 봐야지.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손주들은 다릅니다. 손주들은 제 피부치입니다. 그 아이들만큼은 잘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법인장 횡령 사건 처리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냈습니다. 법인장을 즉시 해임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감사실장이 동의했습니다. 고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저 노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되길 바랐습니다. 4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다시 일할 수 있게 됐고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68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강하다는 것을. 며느리는 저를 약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대기업을 지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강합니다. 세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노인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 창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감사실 고문으로 일하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회계 부정을 적발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능력에 매우 만족해 했습니다. 윤 고문, 당신이 돌아온 후로 회사가 달라졌소. 회장님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박민수 씨와 두 아이들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회사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주 둘이 함께였습니다. 10살 손자와 8살 손녀였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손주들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할머니, 회사 엄청 크다. 손자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손녀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회사예요? 응, 할머니가 여기서 일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잘했어. 앉아라. 민수와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음료수와 과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며 행복해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괜찮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애들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니? 힘들죠.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아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철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연이한테 이혼 요구했어요. 저는 놀라서 민수를 봤습니다. 이혼?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연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지연이는 출소해도 애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결정했으면 존중한다. 하지만 아이들 잘 키워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또 뭐야? 저 회사를 옮겼어요. 더 작은 회사지만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구나. 축하한다.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가 저한테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1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사무실을 구경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과자를 챙겨줬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민수와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한명훈 회장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고문, 내일 시간 되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중요한 이사회가 있소. 당신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소.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이사회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사회이사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윤정자 고문을 대한그룹 사회이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회이사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 고문은 40년 전 우리 그룹 창업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복귀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그룹에 필요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찬성합니다. 윤 고문님의 능력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했습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대한그룹 사회이사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축하하오, 윤 고문. 아니, 이제 윤 이사라고 불러야겠군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였소. 40년 전에 받았어야 할 자리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68살에 다시 임원이 된 겁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언론에서 제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68살에 대기업 사회이사가 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윤 이사님, 며느리한테 배신당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금은 며느리를 용서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며느리가 7년형을 받았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전혀 가혹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윤정자 이사님 진짜 멋있으시다. 나이 60의 대기업 이사라니 대단해. 노인들의 롤모델이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 이사가 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놀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살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나선 모습을 보면 여보, 당신이 세상 떠난 후에 제가 많이 강해졌어요. 며느리한테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다시 일하게 됐어요. 자랑스럽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겁니다. 비록 며느리는 없지만 아들과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의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했구나. 손주들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못 와. 할머니랑 아빠가 너희를 돌볼 거야. 왜요? 엄마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손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도 너희가 좋아.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랐습니다. 엄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겼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약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강했습니다. 40년 동안 대기업을 지탱했던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68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지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선물도 줬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만은 감사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회사에 가야 합니다. 검토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저는 아직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직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살 윤정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윤정자였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자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던 날, 저는 숨겨진 제 직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인들이 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저처럼 힘든 노인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내일도 일할 겁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일할 겁니다. 그것이 제 존재 이유이고 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